네, 이번 시간은 무형자산의 취득, 그리고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형자산도 다른 자산들의 취득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와 관련된 표인데요. 매입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사용준비 직접 원가들을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고, 먼저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충족이 되느냐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항상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인식 기준이 있죠. 그게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충족하느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금액으로서 측정이 가능한가 입니다. 자, 그래서 뭐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 부대 비용이 있는데요. 취득 부대 비용의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준비하는데 직접적인 원가가 무엇이 있느냐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종업원 급여, 전문가 수수료, 그 다음에 검사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만 결국은 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7-2번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7-2번 문제를 보시면서 해당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월드 음반은 음악 저작권을 취득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작권은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저작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발매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관련된 원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이란 말 보이시죠? 이렇게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더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 2번과 3번을 보시면 초기 6개월간의 영업 손실, 이건 취득과 관련 없고요. 그래서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고활동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 법률 수수료는 무형자산으로 자본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냥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우선 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때가 이제 취득 시점이죠. 그래서 이 취득 시점, 취득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 이 원칙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예시들을 한번 보시면 거의 다 뭐 새로운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홍보원가, 그 다음에 뭐 교육훈련비, 일반적인 관리원가, 이거 전부 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무형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취득이 끝났다는 뜻이고요. 그 이후에 후속 원가들은 다 원가인식을 중지한다. 이 말은 비용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외상 매입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돈을 받는다는 건데, 이때 취득 시점이 있다고 보면 보통 우리가 취득원가는 취득할 때 주는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계산을 합니다만, 외상 매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긴 기간 동안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자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가격 상당액과 그 다음에 총 지급액, 이 부분은 현금 가치를 할인하는 걸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 기본적으로 먼 훗날 장래에 돈을 준다면 그걸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 혹은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돈을 지급하거나 받고 싶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지불하는 금액과 취득 원가상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그 차액은 무엇으로 보느냐인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자로 보고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신용기간에 걸쳐 상각한다라는 말은 유효이자율법으로 해서
생각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 결합으로 사업을 다른 회사를 우리가 결합을 함으로써 인한 무형자산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자산 인식 요건을 한번 따져보자면 미래 경제적 효益의 유입 가능성과 신뢰성을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미래 경제적 효益유입 가능성도 충족하고 측정할 수도 있다라고 간주가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어쨌든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다른 회사를 랑 결합했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는 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요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요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겁니다. 자, 우리가 사업 결합으로 무형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이렇게 취득을 하는데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활성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활성시장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케이스에 따라서 그 금액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활성시장이 존재한다. 이거를 판매하고 사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인데 이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격이 만약에 없다면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거래 항상 이 금액을 알 수 없으면 비슷한 것들을 찾아봐요. 찾아보고 혹은 같은 산업의 다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참고해서 금액을 측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해당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최선의 정보에 근거해서 독립된 당사자의 거래에 지급했을 때 금액. 이거는 어쨌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주는 돈이 합당할까? 그걸 따져라는 건데 보통 아래쪽에는 간접적 추정 기법이라고 해서 자산의 수익성 지표나 로열티 수입의 배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회사를 참고해서 보통 뭐 로열티가 얼마라면 얼마 정도의 무형자산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참고하는 거고요. 혹은 내가 이 무형자산을 통해서 향후에 얻을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을 체크한 다음에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미래 현금 흐름 할인. 결국은 회계에서 그 공정가치 측정이라는 거를 시장 가격이 있으면 시장 가격 그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은 뭐 현금 할인법이라든지 혹은 이걸 지금 내가 팔았을 때 얼마냐 혹은 내가 시장에서 살 때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보통 세 가지의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무형자산에서는 보시다시피 미래현금 흐름 할인법과 그 다음에 수익성 지표나 로열티 수입의 배수를 적용해서 이렇게 산다. 뭐 측정을 한다 라고 돼 있고 최근 뭐 바이오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함에 있어서 1상, 2상, 3상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보고요. 혹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의 그런 무형자산 상표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인식할 때 어떤 식으로 또 인식을 하냐 하면은 무형자산 그 배달의 민족은 그 가입자들 수가 있겠죠. 가입자들 인원수에다가 곱하기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배 수가 돼서 그 무형자산이 인식되는지 이런 식으로도 따져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정가치 자체가 이제 1위는 두 가지 방법, 시장이 있거나 없거나 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측정할 수 없는 방법은 개별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을 엎어가지고 개별자산을 집단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인식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 보조를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느냐인데 자, 정부 보조는 어쨌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금액이 좀 더 낮은 대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취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보통은 유형자산의 경우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취득함에 있어서 무형자산도 그렇고 정부보조금도 그렇고 모두 다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금액을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공정가치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공정 가치는 시장 가치잖아요. 그 시장 가치 적용하지 않고 합의하에 일정한 금액으로 취득을 하게 된다면 명목 금액에다가 직접적인 지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별다른 차이점은 없어요. 내용상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자산을 교환하면서 하는 취득. 그리고 이 부분도 유형자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유형자산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 창출된 영업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핫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기업들도 이런 내부 창출 영업권 혹은 뒤에 또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자산이 아니다. 비용으로 그냥 처리한다. 라고 하면 되고 그 이유는 무형자산 인식 기준 자체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내부 창출 무형자산은 지금과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미래 경제적 효익, 그 다음에 자산원가 신뢰성 있는 측정 등이 곤란하니까 안 된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기업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어떤 기업은 뭐 자산으로 인식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인식,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기준,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핫 이슈는 이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대표적인 내부 창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뭐 연구개발이라는 말은 연구, 리서치라는 말과 개발, 디벨롭먼트, R&D라고 하죠. 그것을 합쳐놓은 말이고요. 요거는 이제 대충 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 회계 처리하는데 논의됐던 방법은 비용으로 모두 인식해야 된다 혹은 자본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연구개발비를 과연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은 자산으로 처리하느냐 그 논제가 펼쳐지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연구 단계 그리고 개발 단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연구 단계는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 등을 이제 탐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돈은 연구비라고 해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건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는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 때는 시제품 등이 나오거든요. 시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나오게 되고 뭔가 좀 더 구체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돈에 대해서는 과연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국제계 기준에서는 6가지 요건이라고 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회계사나 뭐 세무사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건 왜냐면 문제를 만들기에 딱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냐 아니면 무형자산을 완성해서 사용하거나 판매를 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그리고 기업의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리고 뭐 시장에 있느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을 입수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산인식 기준에서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관련 지출, 개발 과정에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6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기업들은 사실은 뭐 자산으로 인식하고 싶으면 이 요소가 다 충족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든 서류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우리 그냥 비용 처리할게요 라고 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트에서 해당 내용들을 한번 열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 인식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하나로 다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 단계, 개발 단계가 있고 그다음 생산 단계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연구 단계 때는 다 연구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개발 단계 같은 경우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들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건 꼭 기억하시고
자, 개발비라는 말이 그 계정 과목 이름을 보시면 B로 끝나서 비용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그냥 기억 좀 해주세요. 보통은 B로 끝나는 계정 과목들은 모두 다 비용이죠. 거의 대부분이. 자, 근데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속하는 자산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6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개발비는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경상개발비라는 계정을 써서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예제 7-4번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동강 환경은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1월 1일에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다음은 각 프로젝트 연구 및 개발 활동에 관련해서 발생된 지출이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변리사 수수료나 출원료, 등록비 등이 지출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래쪽에 있는 표 내용을 보면서 이 표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연구비냐 아니면 개발비냐 경상개발비냐를 보겠습니다. 1번은 연구비, 2번은 개발비, 3번은 경상개발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볼 건데요. 우선은 2010년도에 발생했던 비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만원은 연구라는 말 보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도 연구를 아웃소싱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구활동 중에 발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2011년도에 발생한 지출들을 보시면 우선은 모형 설계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업적인 성공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점의 지출이기 때문에 이건 경상개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만원 같은 경우 시험 공장을 가동했고 성공적인 완료,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에 지출했기 때문에 이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성공 후에 기존의 금형을 계산했다 돼 있죠. 계산했다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산으로 인식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만원짜리는 난분해성 분해요소 개발활동인데 실패했다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비냐, 개발비냐, 경상개발비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셨던 변리사 수수료, 출원료 등 등록비 이렇게 지출된 거는 전부 다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특허권을 취득했는데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특허권이라는 자산으로 취득하는 때 발생했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계산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구개발 단계를 거치지 않은 내부 창출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고 다 비용 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고,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실제 기업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고 2020년도 말 기준이고요. 지금 주석에 들어와서 개발비로 검색을 했습니다. 개발비로 검색을 했고 그러면은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대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무형자산은 역사적인 원가로 최초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 차손 누계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된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아래쪽에 있죠. 양가로 1번을 보시면 내부 창출 개발비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내부에서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뭐 자료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기준, 근거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한미약품이 인식했던 것들을 한번 보자면, 자, 여기 보시면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 내용을 볼게요. 양가로 2번. 단기와 전기를 항상 보여줍니다만, 우선은 뭐 개발비의 기초금액이 보시다시피 단위는 일단 1,000원입니다. 단위는 일단 1,000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를 먼저 보십시오. 기초는 2,300만 이라 돼 있죠. 뒤에 1,000원이 생략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개발로 발생한, 이거 보이시죠? 지금 금액 잘 보시면 비중을 한번 보세요. 기초에 있던 금액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의 내부 개발비, 이걸 자산으로 인식을 했죠. 그러니까 큰 비중으로 개발비를 뭐 과감하게 인식하진 않는다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셀트리온 거를 보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거고요. 셀트리온의 단기와 전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셀트리온이 개발비고요. 개발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1,000원 단위인데 금액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초가 120만 정도 되죠. 그런데 내부 창출된 게 비중이 거의 100%가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성향입니다. 기업의 오너의 성향이라든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은 연구개발 단계, 특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100% 넘게. 요거는 전기 거를 보셔도 전기에도 기초에 80만 있었죠. 이렇게 80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창출을 이렇게 100% 이상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돈을 거의 대부분을 그냥 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산의 인식 요건 6가지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충족한다라는 근거만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근거를 다 제시해서 여기서는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 특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 그거 어차피 우리 다 시중에 판매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런 게 이제 셀트리온이 많고,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주가가 막 올랐다가 최근에 또 확 떨어지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바이오 업종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차트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도 어느 정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제약회사 거랑 항상 비교를 하시면서 금액의 크기로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비중도 따지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금액의 크기만으로는 다 볼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매출액만 보지 말고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셔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미약품에서 개발비 관련된 걸 좀 계속 보자면 이런 주석에 보시면 개발비 프로젝트 현황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비라고 해서 뭐 여러가지 개발 자산명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산화한 연구 개발비 금액이 또 뭔지 자산화한 연구 개발비란 말은 우리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 속에서 다 할 수 있고 개발 중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완료된 것도 이렇게 나오고 이거 뭐 다 나오죠. 재무제표 특히 주석에는 자세한 정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